계엄이 내란인가?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답했는지 물론 판결 결과는 아시겠지만 바로 어제 판결문이 공개가 기자들한테만 이제 저희 제공이 됐습니다. 판결문이 348쪽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봤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인가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답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걸 아마 제가 분석을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만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한덕수 총리가 주장을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여부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다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안 했고 단지 이렇게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판결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알면서도 안 막은 게 아니다. 모의한 것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켓을 좀 벗을게요. 더워서 비상계엄을 알면서도 안 막은 게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이런 주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한덕수 전 총리의 주된 주장은 나는 가담 안 했다. 나는 계엄 몰랐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렇게 모이게 한 거는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단전 단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뒤에 이상민하고 후속 조치 상의하고 그런 거 안 했다. 그런 주장을 주로 했습니다. 자, 근데 법원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 87조를 먼저 언급을 했어요. 자, 좀 이제 많이 보셔서 익숙해지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갖다가 가담 정도에 따라서 내란 수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부하 수행 그렇게 단위별로 처벌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형법 87조의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의 규정이 있죠. 왜냐하면 말이 어려우니까. 그게 뭐냐? 91조에 있습니다. 1호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헌법과 법률에 정하지 않고 국가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폭동은 뭔데? 폭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협박을 하는 거. 폭행 협박? 그런 게 있었나? 뭐 계엄 때? 그 최광의라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인 것이죠. 한 지방의 평온을 위해 해야 할 정도의 위력.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게 폭행 협박.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 협박은 너 죽었어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폭동.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어떤 지방의 평온이 흔들 정도면은 그게 폭동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라는 거는 헌법에 규정이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비상대권 아니야? 헌법뿐만 아니라 계엄법에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여전히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꽤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 이 이진관 재판부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판결문에 그대로 써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계엄법 규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이렇다. 자, 이럴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했거나 이럴 때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이거는 헌법에 있는 요건이고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이래서야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의문이 뭐냐면은 아니 그때 그런 상태 아니었어? 적어도 그래 좋아 전쟁은 아니었다고 쳐. 뭐 이게 국가 비상사태 아니었다고 쳐. 근데 사회 질서 극도로 교란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해가지고 아무 국정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 이 상태가 사회질서 극도 교란 아니야? 그리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아니었어? 라는 의문이 있을 텐데 저는 최소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법원이 곧바로 어떻게 논리가 건너뛰는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답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이럴 때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너네 어떻게 했나 볼게.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어. 근데 네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87조의 국권문란 폭동이면은 처벌해야 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이 국헌문란 폭동의 포섭이 될 수 있는지 자, 이진관의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진짜 제가 일부러 생략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논리가 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왜 폭동에 해당하는지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겁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의회 정당 제도를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들을 출입 통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곧바로 자 어떻게 가는지 이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서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서 그러니까 이게 폭행 협박이라는 것이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내란이다. 그러면서 이 뒤로는 그냥 12.3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에 판결문 해설을 해드릴 때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는 12.3 내란이라고 합니다라면서 앞에 읽은 게 그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죠.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의회 정당 제도를 부인하는 포고령 발령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선관위 출입 통제했다. 이게 바로 국헌문란 폭동이고 내란이다. 그게 다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고 그때 상황이 어땠었고 여기에 대한 답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자 너가 이상한 그 포고령 발령해가지고 군하고 경찰을 국회하고 선관위 투입했잖아. 끝. 저는 사실 판결문이 300쪽이 훌쩍 넘어서 346, 350쪽 가까이 돼서 최소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왜 비상대권 행사가 아니고 내란인가? 왜 그 당시가 이런 그 비상계엄 행사 요건이 아닌가? 왜 극도의 사회 혼란이 아닌가? 그 부분에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다 끝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요약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답니다. 이게 전부 다 몇 쪽인지 아세요? 비상계엄이 내란이다가 판결문 384쪽 중에서 4쪽. 384쪽 중에서 4쪽. 지금 퍼센트 계산하실 분들 있으시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앞에 4쪽으로 자 내란이다. 비상계엄 선포 내란이야 얘들아. 그러면서 여기 가담하면은 이거는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 종사자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앞서서 비상계엄이 왜 비상대권 행사가 아니고 내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게 국민들이 일부더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충분한 해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래요. 384쪽 중에서 4쪽밖에 없습니다. 4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야 네가 비상계엄 선포했잖아.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하고 뭐 이상한 포고령 가지고 국회하고 선관위에 군하고 경찰 투입했잖아. 그거 내란이지. 아니야? 이거 끝.
그리고 그리고 한덕수 가담했나 볼게. 가담했네. 너 그러면은 중요임무 종사. 그래 23년.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그 국무회의 심의회관 형성하거나 부서 받은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 판단은 다 그거예요. 300 몇 페이지가 다 뭐냐면은 뭐 송미령한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나, 단전단수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할 때 어떻게 했나, 뭐 이거를 지연했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저는 여기서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뭐냐면은 총리의 자귀 의무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귀. 우리나라 총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총리를 이진관이 슈퍼맨으로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제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덕수 총리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내란죄로 지금 포섭을 한 겁니다. 왜 안 한 게 죄가 되냐? 너는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의무를 어려운 말로 자기 의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자기 의무가 있다고 했냐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 이거는 헌법에 있는 구절이에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더라도 그러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어쨌든 국회 동의 받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아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너는 이렇게 했어야 됐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뭘 했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고 한다면은 국무위원들한테 다 빠짐없이 소집 통지했어야 된다는 거죠. 몇 사람만 골라서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다 밝히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록도 작성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말려야 되고, 대통령 승인 받아서 말려야 됐었고, 저는 이게 좀 기가 막히던데 의사정적수에 포함시키지 않게 차관을 대리 출석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다고 그러면은 네가 생각해서 너 이거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해도 이거 대통령이 미친 짓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장관 대신에 차관 오면 의사정정도 안 되잖아. 네가 그런 식으로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진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너 그거 안 했으니까 너 차관 대리 출석하게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너 내란 중요임무 종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떠세요? 이해가 가세요? 진짜 와 이거는 좀 너무 심한 논리 비약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의무가 있는데 너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그러니까 법조인으로 봤을 때 100번 양보해서 내란죄를 인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논리 비약을 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야, 이런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무라는 게 법조에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의무라는 거는 이건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무를 넓게 인정을 하면은 그야말로 생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인정된 자기 의무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못에서 애가 빠져 죽어가는데 엄마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잘 가. 이 정도 했으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의무를 안 한 거니까. 근데 과연 총리가 그때 대통령의 바지가랭이를 자꾸 뜯어 말리거나 정말 회견장에 못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국무회의를 갖다가 여는데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식으로 막지 않거나 이 정도의 자기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지 그거는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